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도 투자 전략 세워보면서 출발을 해야 할 텐데 어제 대응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네. 어제 코스닥 시장이 1% 오르다가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네. 불거지면서 뭐 2%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야 되나요? 사실 뭐 이걸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어제 같은 날 변동성이 사실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건 매매하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그런 것보다 이제 좀 요즘에는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고 이제 한국이 좀 살아나는구나. 왜냐하면 또 미국 증시가 부진했는데도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6천억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 거기다 기관 투자까지 동반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좀 좋았는데 여전히 그 시장이 그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건 아직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오전만 봐서는 아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포 발사했다는 그 한마디에 음. 그냥 증시가 3분 만에 그냥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좀 아직은 좀 전쟁에 대해서는 시장 참가들이 여전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뭐 나스닥이 한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또 오늘 국내 증시 또 공포심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좀 어제 미리 좀 빠졌잖아요. 이제 고점에서 밀리다 보니까 선반영된 좀 측면 때문에 오늘 좀 덜 빠지는 건 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시 그 미국 증시에서 아직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지금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긴축에 대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또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좀 시장을 보시면 리오프닝 섹터는 그냥 제 갈 길을 그렇죠. 가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그냥 무너진다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오르는 게 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따라서 하루는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좀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최악의 구간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증시가 무너지고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종료는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도 이런 악재들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가 긴축 이슈를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악재가 나오면 하루는 반응을 하지만 다음 날은 또 쉽게 또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네. 증시는 좀 바닥은 잘 다져가고 있다. 그러나 오르기 위한 뭔가 촉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 이젠 진짜 전쟁 안 하겠구나라든가 뭐 아니면 러시아나 미국이 좀 뭐 확실한 회담을 통해서 이 우려를 해소해 주든가 아니면 긴축 리스크도 좀 사실 3월 FMC까지는 우리가 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전히 그 긴축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한 건 사실이거든요. 언제까지 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뭐 경로가 정확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연준 의원 한 사람이 나쁜 얘기하면 그냥 빠지고 또 갑자기 완화되는 발언하면 급등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교통 정리만 되면 시장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여기서 너무 비관론에 빠지지 마시고 이미 2,700, 2,600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시장은 일단 명확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바닥 다지면서 뭐 모멘텀 있는 기업은 또 계속 지금 트레이딩이 가능한 네. 구간이니까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언제쯤 시장이 좀 회복될지 그 시그널을 우리가 좀 잘 포착하는 그런 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1,500억 원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금 보유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을 이럴 때 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예.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야 리오프닝이 좋죠. 지금 당연히 뭐 나는 뭐 한 2, 3일 정도로 그냥 짧게 짧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안 움직이는 기업에 들어가 봐야 돼. 기회비용만 손해니까. 그런 분들은 근데 다만 리오프닝도 잘못하다가는 또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 매매 위주로만 리오프닝은 지금 왜냐면 리오프닝 주가 이미 지금 한 달 전보다 굉장히 많이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지만 너무 쫓아가서 뒤늦게 좀 동참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을 잘 타시는 분이면 뭐 그냥 트레이딩 감각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런 매매들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리오프닝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뭐가 좋아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뭐 스토리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실적까지 좋아지는 기업들에 저는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오늘 같은 변동성에도 빠진다면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 지금 장비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도 좀 부족하고 반도체 부품도 없고.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이나 이런 보고서를 찾아보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비메모리도 증산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쇼티지가 해소가 되거든요, 하반기에. 그럼 미리미리 장비주 같은 것도 사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지금 반도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선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고 살 게 아니라 좀 미리미리 사놓는 것도. 왜냐하면 이 방향은 대부분 누구나 공감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오늘 요즘에 해운사들 주가 정말 잘 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잘 가는데 여기서도 힌트가 있어요. 해운사 좋은 건 이제 아는데 작년부터 너무 좋았죠. 그러면 이 해운사가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번 거를 그냥 어디다 쓸까요? 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배가 없어서 그동안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에 머스크 이제 세계 1위 덴마크의 머스크 해운선사도 운임 좀 정상화될 것 같다 하반기에 그 얘기를 했는데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선주를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도 지금 안 가잖아요, 사실은. 예, 수주 잘 되는데, 근데 이거는 반드시 다가올 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배가 부족해서 이 난리가 났고, 그럼 결국 배를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발주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건설도 마찬가지죠. 주택이 부족한 거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뭐 안타까운 사고는 있었지만 그 사고 때문에 아파트 안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방향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단기적인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들이 다 지금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좀 확실한 이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너무 먼 얘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건 이 의견에 뭐 동의를 안 하시면은 뭐 안 사시면 되겠지만 이런 의견은 이제 찾아보시면 다 자료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시면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저가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너무 전쟁 리스크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이런 것들 담아두시면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좋아지면 분명히 또 보상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막 시장이 일일비하기보다는 진짜 어떤 스토리, 어떤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까? 당연히 앞으로 좋아지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점검하셔가지고 좀 부담 없이 현금 있는 분들은 좀 담아놓으시면 좀 물린다 생각하시고 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조선주, 건설주 내에서 각각의 탑픽은 어떤 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제일 좋은데 조금 이게 싼 건 아니에요. 사실 예. 다른 조선주보다 좀 올라가서.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 면에서는 제일 싼 것 같아요. 뭐 재무구조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럼 1.6조 원의 현금이 생겨요. 인수자금이 이제 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신사업도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조선이 그 돈 가지고 주주들 환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지주사가 안 가는 좋죠. 이유가 좀 예.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럴 여력도 좀 생겼기 때문에 한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에서는 저는 DLNC를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뭐 국내 건설주 중에서 제일 싼 편이지만 지금 오늘도 속보 뜬 거 보니까 그 이란하고 핵 협상이 거의 뭐 타결이 돼간다 네. 이 얘기 나오는데 이란에 아직도 그 사업 파고다 중단한 것들이 있어요. DLNC는. 근데 그런 게 재개되겠죠. 이미 또 해외 사업장도 우리나라 그 건설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란에 지금 남아 있어요. DLNC가. 그래서 만약에 핵 협상이 가시화돼서 이란의 그 제재가 해제되면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주가까지 싸니까 DLNC를 저는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 협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국제 유가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란 핵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간밤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국제 유가를 사실 움직이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국제 유가 변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어떨까요? 앞으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을 뭐 볼만한 지금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뒤에 무슨 뭐 석유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막 네. 급등하는데 실제 얼마나 수혜 받을지 모르겠고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요 뭐 갑자기 중동발 전쟁 리스크 터지고 막 이럴 네. 때 그 뒤에 석유장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죠. 됐냐면 결국 다 급락했어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단발성 이벤트 뭐 유가 흐름에 따라서 그냥 급등락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을 쫓아가는 건 좀 반대고 그리고 지금 90달러까지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1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물론 진짜로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100달러 넘겠죠, 당연히. 근데 그 확률은 저는 높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90달러까지 온 상황에서 러시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푼 거거든요. 소기의 목적을 사실 달성한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가를 올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사실 뭐 굳이 침공해가지고 득될 게 사실 전혀 없잖아요. 제재 들어가면 자기네만 손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중동 국가랑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데 모든 나라가 다 피해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과 유럽이라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유가가. 그럼 무슨 액션들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전략 비축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오펙에 계속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이 지금 계속 가 있잖아요. 근데 안 통해서 그런 거지만 근데 이미 90달러까지 온 상황에서 그 오펙도 증산을 안 할 명분이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지금 또 이란 핵협상이라는 이런 모멘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국제유가가 여기서 급등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화되는 쪽에 네.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이란 핵협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오늘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유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과 관련해서 예전처럼 이제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에 대한 좀 과도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네. 좀 안정화되는 쪽에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가가 좀 떨어질 때 지금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좀 하락할 때 수혜받는 뭐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보는 게 어떤 기업들이 있죠? 대부분 석유화학이죠. 그러니까 정유는 수혜주인데 네.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제 유가가 이 원유를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정제를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나프타가 있는데 이 나프타가 원유 가격이 그대로 동반해서 상승을 해요. 나프타 가지고 이걸 정제해서 에틸렌을 만들어요. 롯데케미칼이 그 구조인데 네. 에틸렌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나프타 가격만 급등한 거예요. 그럼 마진이 줄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유가 떨어지면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일시적이나마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당장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한번 그런 예.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좀 같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살펴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이 됐더라고요. 반도체 쪽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 캐스터. PCB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쇄 회로 기판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이 관련주들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4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오늘도 5%까지 오르고 있고요. 이 심텍과 대덕전자도 그 뒤를 따라서 3%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력은 견조하지만 크게 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더 업사이드가 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공급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증설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대덕전자, 심태 그리고 우리나라 또 패키지 기판 뭐 물론 매출 비중이 MLCC보다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패키지 기판의 뭐 대장주하면 삼성전기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어제 뉴스 나왔더라고요. 1조 원짜리 플립칩 이제 그 기판 그 설비 투자하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판이 이렇게 투자 들어간다는 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공급은 적은데 그래서 지금 이쪽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실적도 모멘텀도 살아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하반기엔 조금 주의는 필요하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작년부터 많이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증산이 들어가는 게 올해 아마 가을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 물량이 좀 나올 텐데 처음에는 이게 수율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양산이 제대로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보통 공장 가동하고 100% 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공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공급은 좋은데 수요만 많아요. 그래서 그 쇼티지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공급 강의 이슈가 좀 생기면서 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품주 투자할 때 마냥 뭐 몇 년짜리 막 사이클을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네. 사이클을 타고 가니까 그래서 적어도 올해 한 5, 6월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파시란 얘기가 아니라 계속 더 갈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시점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가 또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취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 PER 기준으로 싸니까 네. 상승 여력은 충분한데 다만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늦게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패키지 기판은 일단 보유 쪽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 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예. 코리아 서킷, 심텍은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별로 안 받았을 뿐더러 뭐 실적도 괜찮았는데 삼성 전기는 실적이 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MLCC 예. 사업부가 지금 조금 약간 뭐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MLCC랑 패키지 기판 카메라 3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 카메라는 비중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주가에 큰 영향을 안 주고 두 가지가 패키지 기판하고 MLCC인데 MLCC가 제일 크죠. 근데 이번에 세계 1등 업체인 그 무라타가 실적 발표에서 약간 좀 그 예상보다 좀 약간 안 좋은 시그널로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MLCC 업황이 좀 돌리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MLCC랑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좀 늘지를 않습니다. 계속 지금 판매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이 살아나면요. 사실 삼성전기한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기대감은 있는데 안 나와요. 자꾸 역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삼성전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쁠 건 없는데 언제 갈 거냐?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 잘 나와야 돼요. 아. 그럼 그때 되면 중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요. MLCC 물론 자동차에도 들어가지만 아직은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키팩터가 중국의 스마트폰이니까.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보통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1분기가 좀 마지막 고비니까 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좀 비중 확대 의견인데 본격적인 랠리는 좀 더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또 키맨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유망 종목 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키맨터리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네, 키맨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과거에 이제 고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것은 해외 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서 성장성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고밸류에이션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수요보다는 이제 해외 수출이라는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쪽은 최근에 수출 동향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수출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제가 수출 동향 한번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레이저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수출 금액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고주파 미용기기 의료 수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그래프가 아주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해외 쪽으로 레이저 미용기기라든지 고주파 미용기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은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이 뒤를 이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성장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좋고 주가 흐름도 수출이 좋으니까 같이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저 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덜 알려진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MI텍과 하이로닉이라는 두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하이로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의 이 제품 사진을 제가 이제 준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이로닉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주력 RF 제품입니다. 즉 고주파 쪽이죠. 이 토탈 미용 솔루션 관련된 의료 장비를 이제 유럽에서 CE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 데이터가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아서 지금 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미용 의료 기기 업체들이 만약에 클래시스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임이 좋게 나타난다면 시장에서는 그럼 좀 싼 거 없어?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좀 아직 낮은 거는 어떤 거야? 라고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살짝 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 기업이 이제 신용 잔고가 살짝 높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관련된 개인 투자분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렸고요. 그 매물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은 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화면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 동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이제 하이로닉은 나왔는데요. 분기 영업이익이 21억이 나오면서 2019년도 이후에 하이스코어의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루트론이 이 3인방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면서 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고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로닉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MI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낮으실 텐데 인지도가 좀 낮은 종목인데 덜 알려져 있는 의료기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미용 관련된 기기는 아니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몸속에 그 삽입을 하는 스텐트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텐트라고 몸속에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식도용 스텐트고 오른쪽이 담도용 스텐트, 몸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MI텍 같은 경우는 비혈관 스텐트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령화가 앞으로 점점 이제 심해지고요. 성인병 질환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스텐트와 관련된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쪽은 혈관용 스텐트입니다. 혈관용 스텐트는 이제 해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진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혈관용 스텐트 쪽은 이 MI텍이라는 기업이 잘 진출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지금 2위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동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매출이 최근 10년 동안 이제 꺾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021년 4분기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분기 최고 매출액 달성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51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네모나게 박스로 이렇게 칠해놓은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보시면 그 앞에는 분기별로 100억대 미만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202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분기별 매출액이 100억대로 이제 레벨이 업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1월달 스텐트 매출액, 해외 쪽의 스텐트 매출액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0.2% 정도 스텐트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MI텍, 상대적으로 또 덜 알려져 있는 MI텍도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쪽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이로닉 그리고 MI텍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일단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또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설화스 매출에 대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천천히 다시 관심을 가져볼까요? 아니면 너무 저점에서 올라왔나요? 뭐 많이 오른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예. 어렵죠. 사실 이게 화장품 회사들이 예전처럼 구조적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너무 눌려 있었고 작년 내내 정말 안 좋았잖아요. 화장품이. LG생활건강도 정말 이렇게 주가 빠질 줄 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중국의 소비인데 네. 화장품의 주가의 이제 추세 상승을 결정하는 건 국내가 아니라 중국의 소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국내 쪽은 괜찮아요. 이게 지표들을 보면 이번에 아모레퍼시픽도 뭐 실적 보니까 국내 쪽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국 쪽이 언제 살아날 거냐. 근데 지금 그 대부분의 이제 의견들이 올림픽 끝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풀 거다. 봉쇄를 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 소비를 못 해요, 쉽게.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오리온도 좀 매출액이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게 중국 소비가 이제 둔화되면서 그런 건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올림픽 끝나면 한번 또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중국 양해가 3월에 또 열리잖아요. 그때 또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모멘텀이 더 3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되 4월 말이나 5월 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점검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쇼크인데 주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란 확신 때문에 미리 간 거예요. 네. 근데 1분기 실적을 다시 뚜껑을 열어보면 2분기, 3분기도 구조적으로 좋아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는 구간에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한번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화장품은 또 대표적인 리오프닝 섹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제 오늘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좀 오버슈팅을 또 하는 감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또 차익 실현할 건 하시면서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이제는 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 리오프닝만 좋구나 또 이러면 또 예. 고점에 또 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근데 화장품 안에서도 굉장히 또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화장품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업들은 OEM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화장품 시장 어쨌든 커지긴 커집니다. 네. 경쟁이 심해지죠. 남이 경쟁하는 걸 즐기는 업체가 바로 OEM이면 왜냐하면 수주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 받아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도 많이 눌려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느 게 낫다 뭐 이거보다도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경쟁이 치열할수록 돈 벌 기업은 OEM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또 화학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화학주가 오늘 갑자기 올라오고 있네요.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효성그룹 내의 화학 종목들도 좋은데 박소영 캐스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케미칼주들 전반적으로 탄력받는 가운데 최근 조용했던 이 효성그룹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연일 신고가를 손했지만 하반기에는 쭉 흘려 내려왔는데요. 이 기관 수급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눈여겨봐도 될 타이밍이 온 걸까요? 워낙 사실 그 효성그룹주가 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좋았죠. 그랬다가 네. 이제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이 효성그룹이 좀 화학 계열사들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첨단 소재, 뭐 TNC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기가 사실 쉽진 않은 게 주력 제품의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그래서 작년에 사실 너무 쌌죠. 작년에 뭐 스판덱스 가격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효성 TNC가 PER이 뭐 2배, 3배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10배 오른 거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스판덱스 가격이 꺾여버린 거예요. 이게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결국엔 좀 같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효성 TNC 여전히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가 매력은 있지만 스판덱스 가격을 우리가 예측하기 좀 쉽진 않고 이미 작년에 또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효성 첨단 소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첨단 소재는 그 타이어 코드가 있어요. 그 첨가제인데 네. 이거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강도를 좀 높여주는 건데 특히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로 가면은 타이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왜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접지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모터로 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엔진하고 좀 달라요. 이게 밟는 대로 그냥 쑥 나가 버립니다.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타이어의 어떤 이제 마찰력이 더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좀 기존의 타이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타이어 코드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또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효성 첨단 소재는 또 그 수소와 관련된 탄소 섬유를 또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또 기업 중에 하나니까 약간 이제 좀 달리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워낙 빠졌으니까. 다만 추세적인 상승은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공략주 제시를 해드리죠.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략주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유진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앞서서 유망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진테크를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아주 잘 나온 편은 아닌데 오늘 이제 사실 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은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유진테크가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하이닉스 M16 이게 D램 공장이고 M15가 아마 그 낸드 쪽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공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또 들어가고 설비가 이제 확충이 되면서 장비 매출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원래 유진테크는 좀 D램 쪽에 관련된 장비 회사인데 낸드 쪽으로도 요새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낸드가 오염 사고 좀 났지만 어쨌든 낸드 쪽은 투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반도체 회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미세 공정입니다. 네.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공정이 굉장히 고난이도화로 좀 바뀌면서 칩을 어쨌든 지금 작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ALD 장비라는 게 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증착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학, 물리, 뭐 ALD, ALD를 원자 증착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웨이퍼가 있으면 거기에 막을 만들거든요. 얇게 이제 막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잘라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원자 증착은 뭐냐면은 그 막이 엄청나게 얇아요. 그 표면에 살짝 막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술력을 좀 요하는 건데 그 장비를 이 유진테크가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를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매출이 신규로 또 잡히면서 올해도 좀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PER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10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반도체 지금 장비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수혜를 올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한번 유진테크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